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소설 소년이 온다의 첫 문장인데요. 이 한 문장에 담긴 무게가 너무 커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그리고 이 작품을 둘러싼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기록들입니다. 아, 네. 이 소설은 단순히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나열하는 책이 아니죠. 오히려 그 사건이 한 개인의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수십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지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읽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 그 무거운 고통의 근원을 좀 함께 직시해 보는 겁니다. 국가가 가한 폭력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사랑하고 또 쓰러져 갔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왜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시간, 1980년 5월에 광주로 돌아가 보죠. 모든 일에는 전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사람들이 서울의 봄이라 부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아주 짧았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월 12 군사 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군부의 야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군요. 그리고 그 뇌관을 터뜨린 게 바로 1980년 5월 17일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였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건 우발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신군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충정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시위 진압 훈련을 계속해왔어요. 아, 훈련까지요? 네, 이건 사실상 군대를 동원한 정권 찬탈 시나리오였던 거죠. 5월 17일 계엄 확대와 동시에 김대중 같은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전국의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군대를 진수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거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저항하면서 항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시위였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건가요? 그건 공수부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위 진압이 아니라 마치 적을 소탕하듯 시민들을 대했어요. 진압봉과 총 개머리판은 물론이고 대검까지 휘두르면서. 대검이요? 네. 학생, 청년, 심지어 길 가던 중학생이나 임산부까지 가리지 않고 포탱했습니다. 특히 금남로에서 젊은이들의 옷을 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하는 모습은 그걸 지켜보던 시민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지른 거죠. 내 가족이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공포와 분노가 광주 전체를 뒤덮은 겁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평화적인 시위가 어떻게 시민들의 무장 항쟁으로까지 번지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5월 21일입니다. 항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죠.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던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그러니까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했는데 그 손을 넘어버린 겁니다. 눈앞에서 이웃과 가족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걸 본 시민들은 깨달은 거죠. 이건 더 이상 시위가 아니라 학살이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시민군이 조직된 거군요. 네,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경찰서 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시적으로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 며칠간 광주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시민들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부상자를 돌보면서 정말 놀라운 공동체의식을 보여준 이른바 해방광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해방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죠. 결국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워 도청을 진압하면서 열흘간의 항쟁은 비격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만 사망, 실종, 부상 후 사망자를 합쳐 600명이 넘고 안매장 같은 비공식적인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거고요. 바로 이 참혹한 현실이 소설 소년이 온다가 정면으로 마주하는 역사의 풍경입니다. 자, 이제 이 피로 물든 무대 위로 한 소년이 걸어 들어옵니다. 소설의 주인공 15살 동호로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작가 인터뷰를 보니 이 소설은 거대한 정치적 담론보다는 철저하게 개인의 시선으로 그날의 비극을 따라간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 점이 이 소설의 심장입니다. 동호는 친구 정대가 총에 맞아 죽는 걸 바로 옆에서 목격한 소년이에요. 엄청난 충격과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시신들이 임시로 안치된 도청 상무관으로 향하죠. 거기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들을 안내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아, 사실 이 동호라는 인물은 5.18 당시 실제로 희생된 중학생, 문제학 열사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아,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했군요. 소설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형식이라고요? 네, 군상극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장마다 화자가 계속 바뀝니다. 1980년의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요. 첫 장은 주인공 동호의 이야기인데 서술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나나 그가 아니라 너라는 2인칭으로 진행돼요. 너요? 네, 네가 걸었다, 네가 보았다 이런 식이죠. 너라니. 그럼 마치 제가? 독자인 제가? 동호가 되어서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겠네요. 정말 강렬한 장치입니다. 그 모식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2장, 검은 숨으로 넘어가면 그 충격이 배가 돼요. 이번엔 화자가 동호의 친구, 총에 맞아 죽은 정대의 영혼이에요. 아, 영혼이요? 네, 정대의 영혼이 서서히 썩어가는 자신의 시신과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친구 동호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화자라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작가는 왜 그런 극단적인 설정을 사용했을까요? 그게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준다고 보시나요? 산자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참혹함과 억울함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파괴되었지만 기억과 영혼은 남아서 그 순간을 증언하는 거죠. 이후의 장들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도청에서 함께 일했던 은숙, 선주 같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항쟁이 끝난 후에도 트라우마가 어떻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잠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살아남은 것도 온전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형벌이 됩니다. 소설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30년 뒤 동호 어머니의 시점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여러 인물의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1980년 5월의 광주는 단편적인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상처의 연대기로 완성되는 겁니다. 소설 속 장면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상징적이라는 평이 많더군요. 당신이 보내주신 서평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분수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항쟁이 끝난 후 피로 물든 거리를 청소하기 위해 도청 앞 분수대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한 요고생이 시청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항의했다는 실화가 있어요. 축제도 아닌데 왜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 자리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라니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 도시의 비극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동호가 상무관 시신들 머리맡에 촛불을 켜주는 장면입니다. 시신 썩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없애고 떠드는 영혼을 위로하려는 어린 소년의 마음이죠. 작가는 그 작고 일렁이는 촛불 심지를 푸르스름한 심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푸르스름한 심장. 네,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 혹은 연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정말 아름답고도 슬픈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 소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광주는 비극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 소설은 몇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개인에게 총구를 겨눌 때 그 폭력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인간다움을 지키려 하는가? 소설은 그 처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남은 인물들의 겪는 트라우마도 중요한 주제 같아요. 자료를 보니 작가가 집필 당시 하루에 3줄 이상 쓰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하던데 그 고통이 생존자들의 심리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죠. 이건 전쟁이나 재난 생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인데 이 소설은 그 지점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소설 속 인물들은 허기를 느껴 음식을 먹는 행위조차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죽은 친구를 두고 나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일상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죽은 자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끔찍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그걸 다시 입에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소설은 그 증언의 어려움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나요? 소설 속 인물 선주는 끔찍한 성고문을 당한 후 그 사실을 증언하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어화하는 순간 그 폭력에 다시 한번 자신을 더럽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하려는 그 몸부림, 그 자체가 이 소설의 또 다른 핵심 주제, 기억과 증언입니다. 이 소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증언 행위인 셈이죠. 결국 이 소설은 인간의 가장 잔인한 모습과 가장 숭고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작가가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광주 사진첩에서 본 두 장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총상과 칼자국으로 훼손된 참혹한 시신의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하려고 병원 앞에 끝도 없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잔인함과 숭고한 연대, 그 양면성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임을 소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강 작가는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써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작가와 광주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나요? 아주 깊고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5.18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인 1980년 1월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현장을 비껴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광주에 있던 작가의 옛집과 소설 주인공 동호의 실제 모델인 문제학 열사의 집이 불과 280m 거리였다는 겁니다. 와, 280m요? 정말 소름 돋는 우연이네요. 네, 작가는 만약 그때 이사 가지 않았다면 나나 내 가족이 동호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평생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있던 광주에 대해 쓰는 것이 자신의 운명적 의무라고 느낀 거죠. 그 부채감이 지필의 가장 큰 동력이었군요. 자료에 보니 2009년 용산 참사도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에필로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거민들이 막로에 올라 농성하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불이 나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죠. 작가는 텔레비전으로 불타는 막로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건 광주잖아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국가폭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과거의 비극이 현재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그 충격이 이 소설을 쓰게 만든 결정적인 추동력이 된 셈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이 소설, 국내외에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네, 국내에서는 작가의 다른 작품인 채식 주제가 맨부카상을 수상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5.18을 역사 교과서 속에 딱딱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치적인 탄압도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작품의 문학적 성취와는 무관하게 광주라는 예민한 소재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억압의 대상이 된 거죠.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 보편성 때문에 더 큰 찬사를 받았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이탈리아 말라파레테 문학상 수상 등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았고 23개 언어로 번역되었죠. 특히 영어판 제목이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휴먼 액트, 즉 인간의 행위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의 행위라 확실히 광주라는 특정 시공간을 넘어서는 제목이네요. 그 제목 덕분에 해외 독자들은 이 소설을 한국의 특수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맞선 인간의 존엄과 저항이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경험한 독자들도 이 소설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거죠.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가 가장 세계적인 이야기가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과 관련된 뒷이야기 중에서도 실제 모델이었던 문제학 열사의 유가족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문제학 열사의 아버님은 생전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동호라는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 아들의 이름 문제학을 써놓으셨다고 합니다. 책 곳곳에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하죠.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소설을 통해 비로소 마주하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지네요. 어머님께서 훗날 사죄하러 찾아온 전두환의 손자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다는 일화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섣부른 용서나 화해의 말을 건네기 전에 당신의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 실체를 먼저 직면하라는 무언의 요구였을 겁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이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는 소설 속 문구가 현재 정치에서 인용되기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텍스트로서 현재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증거죠. 이 소설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통해 1980년 광주를 깊이 들여다봤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작품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 기록이 아니라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트라우마가 어떻게 대를 이어 살아남는지,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깊은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광주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공간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폭력의 본질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질문에 도달하는 작품이죠. 제목 소년이 온다처럼 과거의 그 소년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설 속에서 인물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죽지 마라. 작가는 이 말이 이 소설을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던지는 저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한 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죽지 마라는 명령을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기억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을 넘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